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내일 2차 교섭 혹은 대화를 앞두고 정부와 화물연대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 발동에 화물연대가 계엄령이라며 반헌법적인 조치인 것을 내세우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한 법적인 쟁점 그리고 현장 목소리까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3연임에 성공한 시진핑 체제가 백지 시위에 도전을 맞고 있습니다. 과도한 봉쇄에 항의하며 시진핑 퇴진을 촉구하고 나선 중국 시민들, 잠시 뒤에 알아보겠습니다. 네, 화물연대 파업 엿새째, 업무 개시 명령은 2004년 도입 이후 18년 만에 처음입니다. 정부는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동우 기자. 예, 경제부입니다. 네, 정부가 물류 분야에서 사상 처음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정부가 지난 2004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도입한 업무 개시 명령을 실제로 발동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로 피해가 커지는 만큼 물류 정상화 조치가 시급하다고 실행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 대상자는 시멘트업 운수종사자 2,500명이고 관련 운수사는 201곳입니다. 시멘트업 운송 거부자에게는 업무 개시 명령이 송달됩니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는 명령서를 송달받은 다음 날 24시까지 집단 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운송 업무에 복귀하도록 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면 운행 정지나 자격 정지 등 행정 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운송 업무에 즉시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업무 개시 명령이 집단 운송 거부 장기화에 따른 국가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운송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일 2차 교섭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된 만큼 이번 조치가 협상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현재 전국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무기한 집단 운송 거부가 엿새째로 접어들면서 항만 물동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기준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상시 대비 33%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시멘트와 정유, 철강업계 피해도 커지고 있는데요. 시멘트는 평소에 10분의 1 수준인 2만 2천 톤만 운송됐습니다. 시멘트 운송량이 급감하면서 레미콘도 평시 대비 15%만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둔천주공 재건축 현장을 포함해 전국 900여 개 건설 현장 가운데 절반이 현재 레미콘 타설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유업계는 비축해둔 재고 물량이 대부분 바닥나는 이번 주 후반부터 일선 주유소에서 공급 차질이 본격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철강업계도 운송량 대부분을 차지하는 육송 출하가 사실상 막혀 포스코는 하루 2만 7천 톤, 현대제철은 하루 5만 톤에 달하는 제품 출하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 조합원 7천여 명, 전체의 32% 정도가 집단 운송 거부에 참여하고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정부는 위기 대응 발령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고 범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노조와의 협상 타결이 늦어진다면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동호입니다. 네, 이번 업무 개시 명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더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해서 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임기 중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우고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는데요. 모두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합니다. 경제는 한번 멈추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시 궤도에 올리는 데는 많은 희생과 비용이 따릅니다. 경제 위기 앞에 정부와 국민, 노사의 마음이 다를 수 없습니다. 화물연대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주십시오.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입니다. 네, 관련해서 이 사상처 또 전례 없는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정부의 이번 업무 개시 명령은 화물연대를 상대로는 처음이지만 과거 의료계를 상대로는 세 차례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업무 개시 명령의 발동 요건과 송달의 적법성 등 핵심 쟁점을 놓고 법적 공방도 예상됩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엿새째 이어진 가운데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된 건 이번이 처음이지만 과거 의료계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2000년과 2014년, 2020년까지 정부 정책에 반대한 의사들이 파업에 나섰고 의료법에 따른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됐습니다. 의료법이나 화물자동차법이나 업무 개시 명령 발동 요건은 유사합니다. 종사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거부해 큰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으면 정부는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화물연대의 파업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의 발동 요건과 함께 현재 상황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인지에 대해서도 정부와 화물연대의 주장이 배치됩니다. 자신들의 명분 없는 요구 관철을 위해 민생과 국민 경제를 볼모로 잡아 물류를 중단시키고 산업 기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해서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 경제를 화물연대가 어렵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특히 건설 현장 피해가 크다고 보고 시멘트 운송 차량부터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대상을 특정해서 송달이라는 법적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통신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카톡이든 문자, 제3자 송달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고용자 또는 동거 가족 여기에 대해서 전달하면 과거 의료계 파업 사례를 보면 파업에 동참한 의사들이 업무 개시 명령 송달을 피하려고 휴대전화를 꺼놓는 등 송달 과정이 적법했는지가 쟁점이 됐고 법원의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역시 구체적 기준은 없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는 운송업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화물연대는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네, 정부는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지만 교섭을 하루 앞두고 화물연대의 반발은 더욱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네, 화물 노동자에게 내려진 계엄령이라 규정하며 삭발식 등 파업 투쟁 강도를 끌어올렸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 네, 경기 의왕 컨테이너 기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 건데 화물연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까? 네, 우선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컨테이너 기지에서 조금 전 화물연대의 총파업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 발동에 반발하면서 파업 의지를 더욱 다지는 삭발식을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기자회견 발언 먼저 듣고 오시죠. 오늘 11월 29일은 또 하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사라지는 날이 됐습니다. 동지들, 한치의 흔들림 없이 주행 대화를 강고하게 유지해 주십시오. 이처럼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을 화물 노동자에게 내려진 계엄령이라고 규정하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먼저 성명에서 업무 개시 명령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 속에 지난 2004년 도입 이후 한 번도 화물 노동자에게 발동된 적이 없던 사문화된 조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하면 형사적 처벌에 더해 운송 자격 취소까지 할 수 있는데 이는 곧 생계를 압박해서 정부가 업무 복귀를 강요하는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측은 또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이 모호한 법 해석에 따른 데다 헌법상 노동 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반헌법적 조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등 법적 대응을 신청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안전운 임대를 둘러싸고 정부와 화물연대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내일로 예정된 2차 교섭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도 더 어려워지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의왕 컨테이너 기지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네, 그리고 서울 지하철 노사가 총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두고 막판 협상을 재개했지만 10분 만에 정회하면서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협상이 오늘까지 결렬되면 노조는 내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으로 지하철 운행의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차유정 기자. 네, 정국입니다. 네, 협상이 쉽지 않습니까? 네, 차유정 기자. 네, 교섭이 오후 2시부터 재개가 됐는데요. 시작하자마자 10분 만에 정회가 됐습니다. 사측이 새로운 내용의 교섭안을 구두로 제시하자 노조가 문서로 정리해달라며 정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재개됐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주요 쟁점이 인력 감축 여부였습니다. 1조 원대 재정난을 겪고 있는 서울교통공사는 오는 2026년까지 정원의 10%에 가까운 인력 1,500여 명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노조는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지난해에도 사측이 강제 구조조정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이를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현재 2인 1조 근무 규정까지 지키기 힘든 상황인 만큼 추가 인력 확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사측이 제시한 교섭안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협상이 재개되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만약 다시 협상이 결렬이 된다면 내일 노조가 총파업을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 시작일이 내일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1에서 8호선과 9호선 일부 구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총파업이 진행되면 노조는 필수 유지 인력을 고려해도 노선별 운행률이 50에서 70% 정도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사는 대체 인력이 있어서 그보다는 높을 거라는 설명인데 어쨌든 지하철 운행 차질이 불가피해져서 시민 불편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도 총파업에 대비한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퇴직자와 협력업체 직원 등을 동원해서 평시 대비 83% 수준의 인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으로 출근 시간에는 지하철을 차질 없이 정상 운행하고 낮 시간대에는 평시의 72% 정도로 운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KTX와 무궁화호를 운영하는 철도노조도 이번 주 금요일인 12월 2일에 파업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철도노조는 민영화 정책 철회를 요구했지만 정부가 1,000여 명 넘는 인력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며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물연대 총파업 문제는 정치권 내에서도 논쟁입니다. 국민의힘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서 지지한 반면에 민주당은 오히려 정부가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유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야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죠. 국민의힘은 업무 개시 명령은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는 첫걸음이라며 정부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복합 위기 상황에서 경제와 민생이 파탄날 수 있다며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오늘로 엿새째인 화물연대 파업으로 하루에 무려 3천억 이상의 손실이 나는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의 불법 행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도 강조했는데 관련해 오늘 오전에는 건설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원인 제공자인 정부가 강경 대응만 강조하며 상황을 치킨 게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파업의 원인 제공자는 화물연대가 아니라 정부입니다.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야 될 정부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거리 노동자의 절박한 외침에 철퇴를 가할 게 아니라 책임 있는 자세로 해결하라며 타협을 강조했는데요. 화물연대와 정부가 요청하면 일몰제 3년 연장과 함께 적용 품목 확대 등 중재안을 제시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에도 중재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 안에서 강경 대응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는 속보가 조금 전 있던데 이상민 장관 해임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 원내 지도부에 결정을 맡겼죠?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 차원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데는 의견 일치를 받습니다. 다만 해임 건의안을 발의할 것인지 탄핵소추안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참석자들은 이상민 장관에 대한 책임을 묻는 형식, 방식, 시점을 원내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오늘 검토해왔고 또 향후에 지금 대통령실 또는 여당 또 향후 국회에서의 의사 일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서 적절하게 그 시점 또 방식을 저희가 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원내 지도부가 의견을 모은 뒤 내일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예정대로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박진 장관 때와 마찬가지로 거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탄핵소추부터 해야 한다는 의견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상민 장관의 해임을 추진하는 민주당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책임 소재를 가리기도 전에 무작정 사표만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강조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민주당 움직임에 대처하기 위해 오후에 비공개 긴급 중진의원 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보이콧할지 여부를 논의했는데 일단 민주당이 구체적인 대응 방침을 다시 논의하고 있는 만큼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야당 결정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런 상황들이나 그런 의견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예산안 처리도 난항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열리기로 예정됐던 조세 소위는 파행했는데요. 어제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감액심사에서 이른바 윤석열표 예산, 이재명표 예산을 주장하는 여야가 충돌하면서 파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예산소위 위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예결위 파행의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다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예산 갑질로 발목을 잡고 논의 자체를 막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여야 간사와 위원장, 원내 지도부가 참여하는 소소위를 가동해 예산 단판을 지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파행이 반복되면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에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도 시사한 상태입니다. 이견차가 큰 만큼 예산안 처리 시한인 오는 2일에 매듭 짓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유진입니다. 네, 차근차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따라서 처음으로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이 된 겁니다. 네, 정부는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입장이지만 화물연대는 화물 노동자에 대한 계엄령으로 규정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의 의미와 법적인 쟁점은 무엇인지 김성수 변호사와 이야기 나누면서 화물연대 측 입장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화물연대 파업은 엿새째 이어지고 있고 앞서 저희가 거듭 전해드린 대로 정부의 방침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다는 것과 화물연대 측은 지금 계엄령이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반헌법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쟁점을 좀 변호사님과 정리하겠습니다. 자, 먼저 업무 개시 명령의 의미와 이 행정 조치가 근거라고 있는 법까지 함께 소개해 주시죠. 예,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화물 자동차 운수 종사자분들에 네. 대해서 이렇게 좀 업무 개시 명령이 있었던 것인데 이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그 일반적인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이제 국가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뭐 의료인이라든지 이 화물 종사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업무를 하지 않았을 때 국가적인 위기가 발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네. 그 명령을 이제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업무 개시 명령 관련해서 있는 규정을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게 예. 의료법 같은 경우에 59조에서 이 의사분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고 네.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쟁점이 됐던 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4조 이 부분인데 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같은 경우에는 의료법의 이 의사 파업에 대해서는 2000년에도 있었고 네. 최근에 2020년에도 또 한 번 이게 발동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같은 화물자동차는 처음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또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법이 유사
동일하게 이제 구조가 짜져 있지만 네. 동일하다고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 관련해서 법적인 판단이 어떻게 될 것인지 쟁점이 좀 여러 가지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의료계 파업은 의료법상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 거고 그건 복지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거고 이번 같은 경우는 화물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다는 차이점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 지금 뭐 업무 개시 명령 발동 요건 보게 되면 정당한 사유 그리고 심각한 위기 이런 문구들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이 지금 해석의 여지가 좀 있다 보니까 요건을 충족했느냐 이 부분도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게 법 조문을 보면은 일단 14조 1항에 규정이 돼 있는 부분인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런 화물 운송을 집단으로 거부를 해서 네.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가 발생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 그 경우에 이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그러니까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인데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정당한 사유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추상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 예. 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 이 부분도 좀 추상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명령이 발해진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뭐 처벌이라든지 또 이것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뭐 이런 면허 관련해서도 제재가 있어요. 그런 네. 부분이 있어서도 법적으로 이것이 과연 그렇다면 절차에 맞는지 또 그것이 뭐 요건은 맞았는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또 판단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관련해서는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네. 더 여러 가지로 법적인 쟁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부 같은 경우 이제 불가피하다는 점을 내세우면서 지금 국가 경제 매우 심각한 위기, 앞서 말한 그런 이유를 이걸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화물연대 측은 뭐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또 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앞으로 이제 이게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절차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까? 일단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그 절차는 송달 이 과정도 좀 중요해 보이고요. 예, 이게 이제 14조 1항에 관련 절차가 좀 간단하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네. 일단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명령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발할 수가 있고 그 이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명령이 송달이 돼야지 이제 예. 복귀를 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송달 과정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이 송달 과정에서 누가 운수 종사자인지를 일단 국토교통부에서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파악을 한 다음에도 송달이 돼야지 이것이 강제력이 있는 것이지 송달을 받지도 못한 사람에 대해서 이것을 명령을 했으니까 지켜라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또 처벌도 당연히 할 수가 없겠죠. 그렇다 보니까는 이 송달에 있어서 결국에는 여러 가지 쟁점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을 앞서 드렸던 것처럼 2000년대에 의료법 관련해서 뭐 그때 당시 이제 의료 관련 이제 분업 관련 이런 파업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도 이 간부들의 처벌에 있어서 송달을 받은 경우에는 처벌이 됐었지만 송달을 받지 않은 경우에 이제 공시송달이나 이런 좀 여러 절차를 통해서 송달을 했었는데 네.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봐서 그 경우에는 이제 일부 간부들은 처벌을 받지 않은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이번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송달을 어떤 방식으로까지 할 수 있는지 어떤 방식이 법적으로 인정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쟁점이 될 수밖에 지금 없어 한 보입니다. 가지가 고용자나 지금 화면에서는 아까 그 명령서 송달 그 단계에 지금 와 있는 상황이고 지금 보면은 원칙적으로는 당사자 본인한테 직접 전달이 돼야 된다는 점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고용자라든지 동거 가족을 통한 제3자 송달도 가능한 건가요? 법적으로는? 예, 이게 행정절차법의 송달과 예. 관련해서 14조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편이라든지 아니면 전자문서도 가능한데 네. 이것이 뭐 전자문서 같은 경우에 이제 이메일로 받는 경우에는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네. 우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편을 해서 그 사람의 주소지로 보내야 되는데 네. 뭐 동거 가족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인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동거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어린 뭐 자녀가 받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인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송달이 안 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공시송달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의 요건은 아예 송달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아니면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이런 네. 때인데 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주소를 알 수 없는 때 자체도 법적인 쟁점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도 그렇게 해서 이제 처벌이 안 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 네. 뭐 이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뭐 좀 명령서를 발송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 부분 관련해서도 어디까지 과연 법원에서 인정되는 발송으로 볼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화면에 당사자 본인에게 직접이라는 그 설명에서 운송회사, 운송기사 모두 들어가 있거든요. 자, 바꿔 말하면 이번 업무 개시 명령의 대상이 이번 파업에 참여하는 화물 연대 가입된 그 노동자뿐 아니라 운송사업자뿐 아니라 운송회사도 해당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 14조에서 이제 예.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 운수 사업자 그리고 운수 종사자라고 돼 있거든요. 네. 그리고 33조에서는 운수 사업 관련 가맹자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이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 관련해서는 당연히 이제 조금 명령을 받게 된다면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그렇군요.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뭐 행정적인 제재라든지 형사적인 처분도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2020년에 전공의들 파업했을 때는 송달 회피하기 위해서 휴대전화 끄는 그러니까 뭐 블랙아웃 어떤 대응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만약에 이번에 명령서를 안 받으면 그러면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 겁니까? 아니면 안 받고 나서 또 어떤 처벌이 따르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송달을 고의적으로 받지 않는 경우에 형사적인 뭐 가중처벌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하느냐 이 부분이 좀 쟁점이 될 수가 있는데 네. 아예 송달을 받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게 고의로 받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은 굉장히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받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는 받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런 제재라든지 처벌이 가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네. 때문에 2000년대부터 쭉 이제 의료법 관련해서 파업이 있었을 때도 예.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핸드폰을 꺼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송달을 받지 않으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 송달 관련해서 이 직접 만나서 이 명령서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 이 주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지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냥 무조건 가져가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안 받겠습니다라고 하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송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쟁점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제 여러 가지 이메일이 아닌 걸로도 송달을 해보겠다 뭐 이렇게 네.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행정절차법에서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서 송달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만 그게 이메일 외에도 과연 인정될 수 있는지는 조금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본인 그런 동의가 부분들도- 필요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게 전자 이메일로 받는 경우엔 본인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예. 네. 이게 그 외에 이제 뭐 메신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송을 하는 경우에는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그러면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런 송달의 방법으로 볼 수 있는지 자체가 이제 또 문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쟁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업무 개시 명령의 개념에 대해서 좀 변호사님과 쭉 정리를 해봤는데 이 부분에서 잠깐 화물연대 입장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기란 전략조직국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전화 연결을 해서 들어봤었는데 지난번 1차 교섭 때 분위기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네, 어제 정부와 첫 교섭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국토부 쪽에서는 2차 과안이 직접 나왔는데요. 사실 교섭 당시부터 저희가 보기에는 좀 정부가 교섭에 대한 의지가 없지 않나 네. 이런 판단이 들었어요. 어제 교섭에서 사실 화물연대는 이런 입장차를 좁히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제안했습니다만 네. 국토부에서 국토부가 조율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화물연대 입장을 장관과 대통령실에 보고하겠지만 우리가 뭐 조율할 수 있는 바는 없다. 이런 말만 반복을 하다가 네. 결국에는 교섭이 종료하지도 않았는데 차관이 교섭장을 나가면서 좀 저희 입장에서는 급작스럽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교섭에서 타협안을 찾으려면 사실 양측이 권한을 가지고 조율을 해야 되는데 네. 저희 입장에서는 정부가 먼저 요청한 교섭인데도 정부에서 아무런 권한 없이 교섭에 나왔다는 게 대화의 의지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 이제 업무 개시 명령을 앞두고 명분을 쌓기 위한 쇼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밖에는 좀 들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알고 있는 쟁점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관련 부분 또 품목 확대인데 1차 교섭에서 좀 의견을 좁힐 만한 좀 여지가 있는 대목이 전혀 없었습니까? 예,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좀 네. 이런 입장을 좁혀나가기 위한 논의를 좀 실제적으로 하려고 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준비해 나갔는데 뭐 앉자마자 이제 국토부에서 하는 얘기가 여기서 얘기해봤자 조율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예.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논의를 아예 시작조차 못했고요. 그냥 그 얘기만 하다가 좀 종료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업무 개시 명령, 교섭 2차 교섭 하루 앞두고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이 됐습니다. 뭐 동시다발적 결의대회 삭발 시 저희가 앞서 현장 연결해서 알아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처분 신청 예고하신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신가요? 업무 개시 명령이 시작되고 나면 이제 네. 운수조사 자격이 박탈까지도 가능한데요. 예. 화물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생계 수단이 없어지는 겁니다. 저희가 이 화물 운송을 하기 위해서 기본 2억, 3억씩 차량을 구매해서 업계로 들어왔는데 네. 여기에서 이런 운수종사 자격을 박탈하면 뭐 더 이상 이제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저희 입장에서는 더 강경하게 나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적으로도 여러 가지 대응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이런 비상식적이고 폭력적인 대응에 맞서서 화물 노동자들의 삶과 국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서 더 강경한 투쟁을 현장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명분 없는 요구를 위해서 민생을 볼모로 잡고 있다라는 게 정부의 이제 입장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실 저희가 봤을 때는 네. 오히려 화물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볼모로 삼고 이제 파업을 폭력적으로 끝내기 위해 과도하게 탄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정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저희 요구안이 사실 네. 조목조목 뜯어보면 아시겠지만 무리한 요구는 아니거든요. 이게 뭐 정부에서 뭐 지원을 직접적으로 해달라 이런 요구도 아니고 사실 화물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노동하기 위해서 또 국민의 안전과 도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적정 운임의 수준을 고시하는 게 필요하고 네. 이게 또 기존의 안전운임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좀 시행이 되고 있었고 이 제도의 네. 효과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좀 영속화시키자 그리고 이 제도를 다른 부문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를 시켜보자라는 이제 제안이기 때문에 사실 네.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오히려 좀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요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민생 경제를 볼모로 삼아서 뭐 이기적인 투쟁을 한다 이거는 사실 정부가 만든 프레임이고 이 화물연대 투쟁의 이유를 사실은 왜곡하는 내용이다. 오히려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화물 노동자들이 좀 정말 사람답게 일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만들자는 게 저희의 요구라는 거를 네. 좀 이번 기회를 빌어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화물연대 입장에서 법적인 조치를 한다면 한 가지가 이제 가처분 신청일 거고 또 한 가지가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 아니겠습니까? 예, 뭐 헌법이라든지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은 굉장히 반헌법적인 처사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네. 우선 그 헌법에 있는 강제노역 금지에 위배가 됩니다. 그 형사적이나 행정적인 제재를 통해서 노무 제공을 하는 게 강제할 수 없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네. 그리고 이 업무 개시 명령의 조건이 사실 굉장히 지금 모호합니다. 뭐 집단으로 할 경우 국가 경제에 커다란 지장, 심각한 위기, 상당한 이유 뭐 이런 구절들로 다 규정이 돼 있는데 사실 딱 들어봤을 때도 형사처벌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명확하지 않은 규정이기 때문에 네. 대형 법정주의에 위반된다. 그리고 의료법이나 약사법의 유사제도와 비교를 해봤을 때도 예. 이 화물운수사업법의 이 업무 개시 명령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형사법 처벌까지 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는 입장이고요. 네. 또 정부가 아주 직접적으로 개인의 행동을 규제하고 이걸 위반할 경우에 종사 자격까지 취소하는 방식으로 아예 생계수단을 박탈하는 거기 때문에 네. 직업 선택의 자유라든지 평등권, 행복추구권, 일반적인 뭐 행동 자유권 이런 것들에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게 이제 2000년대 초반에 화물연대 파업을 겪고 좀 이를 사전에 억제하기 위해 상징적으로 만들어진 제도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모호하고 추상적이고 또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재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지난 20년간 단 한 차례도 실제로 발동된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헌법이나 여러 기본권들을 침해할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는 의미인데 예. 지금 정부에서 좀 이런 의미를 다 알고서 집행을 하려고 하는 건지 여기에 책임질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잠깐 정리하면 일단 이번엔 시멘트 분야에 대해서만 강제 복귀 명령이 발동이 됐고 지금 보면 다음 단계로 정유, 컨테이너, 철강으로 좀 넓혀나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거든요. 자 네. 여기에 대해서 화물연대가 어떻게 좀 대응할 것인가? 일단은 업무 개시 명령 송달 다음 날 24시까지인가요? 복귀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지금 언론에선 의료계 파업 당시 뭐 블랙아웃으로 일컬어지는 그때 좀 대응하고 비교해서 보기도 하던데 화물연대가 이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저희가 뭐 구체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어쨌든 정부가 굉장히 과도하게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대응과 함께 또 투쟁을 통해서 좀 여기에 대한 대응을 계속 해나갈 예정입니다. 사실 네. 현장에서는 지금 뭐 걱정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감정보다는 사실 분노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 이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게 사실 화물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뭐 일하다 죽더라도 아무 말 하지 마라. 뭐 입 다물고 시키는 일만 해라. 이런 명령이고 화물 노동자는 뭐 뭉치지도 말고 목소리를 내지도 말고 강제로 일하라는 명령이기 때문에 사실 화물 노동자의 모든 권리를 박탈하는 명령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좀 계속 투쟁을 해나갈 수밖에 없고요. 전국 각지에서 좀 더 강경한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자, 대통령 포함해서 정부에서는 어떤 이번 파업과 관련해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불법 집단 행동의 악순환을 끊어야 된다는 논리거든요. 좀 뭐 구체적으로는 파업 불참 차량의 진출을 막는다든지 이런 것을 이제 파업의 불법성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가 뭐 일부 우발적인 충돌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사실관계도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고 이게 뭐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일도 아닙니다. 사실 화물연대 입장에서는 뭐 파업을 강제로 침탈하고 탄압하지 않는다면 최대한 평화롭게 파업을 진행하는 것이 기조고 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오히려 정부가 좀 과도하게 업무 개시 명령이나 공권력 투입을 암시하면서 지금 충돌을 부추기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이런 불법을 부추기는 폭력적인 행위를 당장 멈추고 평화롭게 이 문제를 좀 대화로 해결하기 위해 앞장설 것을 요구합니다. 네, 제가 몇 분 더 쓸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관련 기사 읽다가 좀 의문이 드는 게 지난번 6월 파업 당시에도 참고로 이제 화물연대 같은 경우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조직으로 알고 있고 형식적으로 노동조합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현행법으로 또 노조로 인정받지 않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화를 놓고도 한쪽에선 면담이다, 또 화물연대 쪽에서 교섭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던데 좀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희가 지금 화물노동자들이 노동법상 특수고용 노동직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법적으로 따지면 법의 노조이지만 사실 저희가 봤을 때는 일반적인 고용된 노동자와 비슷한 방식으로 사측에 종속돼서 노동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노동자로 봐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사실 이런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정부가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화물노동자들을 노동자라고 규정하지 않고 개인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의 이번 파업에 대해서도 굳이 집단적인 운송 거부라는 표현을 쓰면서 절대 파업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아요. 정부에서 그렇게 개인 사업자로 화물노동자들을 보고 노동권을 인정해주지 않다가 또 막상 업무 개시 명령을 할 때는 강제적으로 노동을 하라고 말을 하는 게 사실은 개인 사업자들에게 노동을 강제로 하게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좀 모순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상 정부가 명분 없이 화물연대 탄압만을 목표로 이 업무 개시 명령을 꺼내든 게 아닌가. 이건 오히려 정부의 지난 발언들과도 모순되고 배치되는 일이다. 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내일 국토부와 2차 교섭 날짜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떤 좀 정부를 향해서 메시지가 있는지, 또 한 가지 지금 파업 장기화 우려 속에서 여론을 좀 의식하고 있을 것도 같거든요. 끝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저희는 늘 그렇듯이 대화에 좀 열려 있는 자세로 참여하려고 하고요. 타협점을 찾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걸 계속 거부하는 것이 정부이기 때문에 정부가 먼저 대화의 의지를 보여야만 좀 합리적인 수준의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라는 입장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저희 역시도 경제 타격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국민의 안전보다 기업의 비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부에 맞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부추기고 악화시키면서 오히려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파업을 활용하는 이 정부 여당에 맞서서 도로의 안전,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화물노동자들의 사정을 국민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교섭 내용까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화물연대 박귀란 전략조직국장이었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변호사님과 또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같이 들으셨는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조금 전 이 박귀란 국장 얘기도 사실상 노동자지만 개인 사업자로 정부가 규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파업이 아닌 집단 운송 거부라는 표현을 쓰고 업무 개시 명령을 하고 있다. 이게 모순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은 24조 1항에서는 운수사업자 그리고 운수종사자에 대해서 이 의무를 조금 규정을 하고 있고 운수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법의 정의에서는 운전자분들을 이제 좀 뜻한다 이렇게 의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이게 개인 사업자인지 근로자인지 그 부분이 법적인 그런 그 해당 조항의 해석과 관련해서 있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 다만 이 부분 관련해서 개인 사업자이냐 근로자이냐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 정부에서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노동을 강제한다는 것 자체가 뭐 근로기준법상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또 헌법상으로도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 근로를 강제하는 것 자체가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는 뭐 만약에 개인 사업자라는 부분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지금 그것이 아니라 이 법의 해석에 있어서 이런 뭐 다른 의도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한다면 그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 관련 뭐 이 법 자체의 직접적인 해석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화물연대 측은 가처분 신청도 검토하겠다 입장인데 만약에 이제 가처분 신청하게 되면
정부가 입증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피해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예, 일단 가처분을 신청하는 측에서 어떤 주장을 펼치게 되는 것이냐면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 네.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라고 지금 정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좀 거부를 한 것이고 예. 그리고 집단 업무 거부로 볼 수도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상당한 이유가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상당한 이유가 없다.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될 것이고 일단은 신청하는 쪽이 이제 이 화물연대 쪽일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장을 할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국가에서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관련해서 입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입증 과정에서 뭐 법원에서 이 부분을 어느 쪽의 말이 더 좀 신뢰할 수 있다, 좀 아니면 좀 맞다라고 볼 수 있다. 이거에 따라서 이 가처분 결정이 이제 좀 판단이 될 것으로 보이고 또 가처분 자체는 이게 굉장히 조금 급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을 때 소송을 네. 하기 전에 미리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급박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 화물연대 측에서 조금은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도 쟁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화물연대 측 입장까지 포함해서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난달 29일 헬로윈 축제를 즐기려던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던 이태원 참사 발생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참사 현장엔 당시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고 시민들은 현장을 찾아 아픔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윤성훈 기자. 네, 이태원 참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참사 발생 어느덧 한 달이 됐는데요. 아픔을 회복하기엔 짧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 현장,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158명이 목숨을 잃은 참사 현장입니다. 원래 이곳에는 경찰 통제선이 설치돼 통행이 제한됐었는데요. 지난 11일 참사 2주 만에 통제선이 해제되면서 지금은 이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지금은 이곳을 찾는 시민들은 추모하려는 시민들의 발길만 간혹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모객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내 아들, 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서 억울하게 죽어서 그것도 애들하고 다시는 이런 데를 이러지 않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또 아직 참사 당시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간판 구조물에 머리카락이 끼어 있는 것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한 시민은 참사 현장을 보여주는 거라는 메모를 남기고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참사가 일어난 골목은 보시는 것처럼 매우 좁고 깁니다. 또 조금 오르다 보면 골목이 경사져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골목 자체의 특성상 사고 위험성이 큰 겁니다. 이런데다 이곳에 수많은 인파가 빽빽하게 몰렸는데요. 위에서 내려가려는 사람들과 밑에서 올라오려는 사람들이 맞물려 대형 참사로 이어진 겁니다. 골목 바로 위편에 있는 세계 음식거리의 골목 역시 넓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더 비좁게 만든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해밀턴 호텔의 불법 건축물입니다. 원래는 이곳까지 불법 테러스가 설치돼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사 이후 현재는 철거돼 용접 흔적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불법 건축물에 대한 조치와 일방통행 등에 대한 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졌더라면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오늘도 현장에 있습니다만 계속 이태원 참사 현장 윤성훈 기자도 계속 여러 번 보도를 하고 있는데, 자,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경찰의 수사 내용도 전해주시죠. 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소환됐던 박 구청장의 소환 조사는 3번째입니다. 또 조금 전에 용산소방서 현장지휘팀장도 조사를 받기 위해 특수본에 도착했습니다. 앞서 특수본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유미진 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한 2차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보강조사를 마친 뒤 이번 주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합니다. 또 이르면 이번 주 그간 압수품 분석과 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 입건자도 밝힐 계획입니다. 현장 책임자가 구속되면 윗선을 향한 수사도 속도를 낼 거로 보입니다.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YTN 윤성훈입니다.
네, 참사 현장 먼저 보셨는데 고스란히 남은 참사의 흔적 속에 특수본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만은 성과에는 여전히 물음표가 따라붙고 있고 책임 규명도 안개 속입니다. 이른바 윗선에 이르지 못한 채로 변죽만 울리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출범 한 달 수사 상황, 이번엔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태원 참사 사흘 만에 500명이 넘는 매머드급으로 출범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바로 다음 날 경찰과 소방, 용산구청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영장 죄명은 뭘로 돼 있어요? 특수본에 주어진 두 가지 과제는 참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겁니다. 먼저 참사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특수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3D 스캐너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지난 24일 넘겨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국내외 전문가에게서 자문받고 있는데 수사와 연관됐다는 이유로 결과 발표 때까지 공개를 미루겠다는 입장입니다. 참사 발생 한 달이 지나도 150명 넘는 희생자가 발생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책임 소재 규명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특수본 출범 한 달 가까이 이른바 윗선 대신 현장 책임자에만 칼끝을 향한다는 비판이 계속 쏟아집니다. 고발을 빼고 직접 입건한 건 16명인데 윗선이라고 불릴 만한 책임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음주운전,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낸 정부가 사고 수습을 한 소방기관에 책임을 묻는 거 아니냐. 정책 집행자인 우리 공무원들은 83%가 행안부 장관의 책임을 있음을 명확히 표현하였고 즉각 사퇴와 처벌에 찬성하였습니다. 수사가 직접적인 재난 예방과 대응 책임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변죽만 울린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이 대표적인데 정작 문제가 된 보고서는 압사언급조차 없는 한쪽짜리인데다 애초 시스템에도 정상 등록됐던 내용입니다. 입건된 정보계장은 극단적 선택까지 하면서 참사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기에는 무리라는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이른바 토끼 머리띠, 각시탈처럼 인터넷에서 논란된 인물을 피의자보다도 먼저 부르기도 했습니다. 윗선으로 가기 위해선 가능한 많은 참고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특수본의 입장이지만 현재 진행되는 수사 과정으로 보면 납득할 만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여전히 물음표가 붙어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안타깝게 생명을 잃은 이들을 추모하기 위한 발걸음은 계속되고 있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애달픈 마음으로 참사 현장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대로 현장을 지키는 자원봉사의 손길 그리고 한마음으로 애도하는 상인들까지 김근우 기자가 만나보고 왔습니다. 오래돼 시든 국화꽃 위로 금세 새꽃이 쌓입니다. 벽에 붙은 손편지 속 절절한 한마디 한마디는 메아리처럼 가슴을 울립니다. 지난달 29일 헬로윈 축제 참가 인파가 오가던 곳에서 이제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공간이 된 이태원역 1번 출구. 참사 발생 한 달이 됐지만 추모 분위기는 그대로입니다. 참사 현장은 경찰 통제선도 치워지고 상점들도 조금씩 문을 여는 등 예전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벽에 붙어 있는 국화꽃과 무수한 손편지들이 아픈 현장이란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특별한 추모객도 있습니다.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찾아온 세월호 희생자 유족은 편지에 적힌 글귀를 읽어내려가다 한참 동안 울음을 멈추지 못합니다. 우리 혜선이 생일이 11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겹친 거잖아요. 혜선이 생일이 다가올 때면 항상 가슴앓이를 하거든요. 우리가 8년이 됐잖아요. 내년 9년이잖아요. 그런데도 뭐 세월의 약이라는 말 필요 없어요. 자식한테는. 지난 한 달 이곳을 지켜온 건 행정기관이 아닌 자원봉사자들. 비 소식이라도 있으면 전날부터 비닐을 덮어 젖지 않게 하고 혹시나 문제가 생길까 교대로 추모 공간에서 번을 서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많은 분들이 추모하러 올 때 좀 이렇게 좋은 모습 보여주도록 하고 또 아직 유족들이 공식적으로 오지 않으셔가지고 그때까지만이라도 좀 좋은 모습 보내는데 조심스럽게 가게 문을 연 상인들도 아직은 장사보다는 애도가 우선입니다. 무엇보다 자신들이 참사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는데도 진심을 다해 희생자들을 기리고 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좀 조문객들이 좀 허원하게끔 길을 터주기 위해서 가게 문 넣은 거죠. 아프죠, 괴롭죠. 네.
항시 죄인 같은 마음이죠. (158명이) 목숨을 잃은 이태원 참사. 정부도 지자체도 진정으로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지금도 되뇌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청와대 안보개통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예린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서 전 실장에 대한 검찰의 신병 확보, 이틀 연속 불러 조사한 지 나흘 만이죠. 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는 오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적용한 혐의는 직권 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입니다. 서 전 실장은 재작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됐을 당시 청와대 안보개통 책임자로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피살 당시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데도 고인이 월북하려 했다고 속단하고 국방부나 국가정보원 같은 관계기관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사건 이튿날 청와대 안보실 주도로 열린 관계장관 회의에서 잦은 월북 결론이 내려졌다는 건데 감사원 조사 결과 이 회의 이후 국방부는 군사정보 체계에서 관련 군사기밀 60건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지난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밤 늦게까지 피의자 조사를 받은 서 전 실장은 검찰을 상대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근거 없이 월북몰이를 할 이유가 없는 데다가 사건을 은폐할 목적으로 첩보 삭제를 지시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서 전 실장 측은 보안 유지를 위해 배포선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복사본이 삭제됐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 전 실장의 구속영장 심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통상 관례대로라면 모레쯤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첩보 삭제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소환조사 역시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검찰이 서 전 실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만큼 심사 결과와 별개로 박 전 원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 전 실장은 국정원장 재직 시절 벌어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도 고발된 상태지만 이번 구속영장에는 관련 혐의가 담기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불리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도주한 지 20일 가까이 되면서 검찰의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미국에서 이른바 삼각통화로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돕도록 한 혐의를 받는 친누나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법원 선고 당일인 지난 11일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도주 며칠 전 측근을 통해 밀항을 시도했던 정황이 YTN 취재 결과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도주 행각을 벌인 지 벌써 보름이 지났지만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주변 인물들에 대한 대대적인 강제 수사에 나서며 압박 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친누나 김모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습니다. 김 전 회장의 주변 인물들과 수시로 연락하며 도주를 돕도록 한 혐의입니다. YTN 취재를 종합하면 친누나 김 씨는 동생인 김 전 회장과 도주를 도운 혐의로 구속된 연예기획사 관계자 A 씨, 그리고 자신의 남자친구 B 씨가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조력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카카오톡 보이스톡을 통해 이른바 삼각통화 매개 역할을 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친누나 김 씨는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도운 거로 의심되는 지인 여성과 같은 방식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여성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하지만 친누나 김 씨가 미국에 살고 있어 체포가 실제로 이뤄지긴 쉽지 않습니다. 검찰은 김 씨 여권을 무효로 만들어 자진 귀국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조 6천억 원 규모의 환매 중단이 초래된 라임 사태. 김 전 회장을 비롯해 주요 피의자들이 모두 잠적해버리면서 관련 수사는 답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우리 법무부가 뉴질랜드로 인도한 가방 속 어린이 시신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한인 여성 이모 씨가 현지 시간 30일 오클랜드 남부 지역 법원에 2건의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출석합니다.
뉴질랜드 경찰은 지난 8월 오클랜드 남부 지역 창고 경매로 판매된 여행 가방 속에서 10살 미만 어린이 2명의 시신이 발견되자 이 씨를 범인으로 보고 수사해왔고 이 씨는 울산에서 검거됐습니다. 육군훈련소에서 상관인 여성 부사관을 성적으로 모욕하고 동기훈련병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1살 남성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11월 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 연병장과 생활관에서 여성 부사관을 가리켜 저게 여자냐고 말하는 등 2차례 성적으로 모욕하고 동기훈련병 3명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윤석열 대통령은 핵실험은 굉장히 어리석은 결정이라면서 전례 없는 공동 대응에 맞닥뜨릴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의 무기 개발을 중단시킬 능력과 책임이 중국에 있다며 역할을 촉구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내용 조은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주 전 한중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중국이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로이터 인터뷰에선 더 나아가 중국은 북한의 무기 개발을 중단시킬 능력과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사회에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등으로 연일 안보 위기를 고조시키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중국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책임을 안 하면 영내 군사적 자산 유입으로 이어질 거라는 압박도 곁들였습니다. 일본 열도 위로 미사일이 날아가는데 일본이 방위비 증액을 안 할 수 없다고까지 했습니다. 한반도와 이 동북아의 긴장 완화와 영내 평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고 중국의 국위에 배치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0여 년간 국제사회가 북한 핵 개발에 단일 대우로 대응하지 못해 효과가 없었다며 강력한 경고도 날렸습니다. 궁극적으로 핵실험을 통해서 북한이 뭘 얻으려고 하는지 굉장히 어리석은 결정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취하지 않았던 그런 대응들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죠. 또 타이완의 현 상황을 일방적으로 바꾸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반대한다며 미국과 보조를 맞춘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재확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화상면담을 거론하며 전기차 생산기지 기가팩토리 유치를 위해 맞춤형으로 정부가 협력을 다해줄 생각이라고 밝혔고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와 관련해 한국 강성노조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법치주의에 입각해 대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외신과 단독 인터뷰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4번째입니다. 대통령실은 불미스러운 사태를 이유로 출근길 약식회견을 잠정 중단했는데 당분간 언론사 개별 인터뷰나 SNS 등을 통해 국정 현안에 입장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북한이 이른바 핵무력 완성선언 5주년을 맞은 오늘 그동안 이룩한 국방력 강화 성과를 선전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자신들을 넘보고 자주권을 유린하려는 자들이 있다면 멸적의 보복 의지로 가득 장전된 주체 병기들은 얼마나 자랑스러운가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18일 감행했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언급하면서 자신들의 힘과 지혜와 기술로 안아온 자력갱생의 창조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도발에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는 암호화폐 해킹을 막기 위해서 한미 두 나라가 협력하고 있다고 조태용 주미대사가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근 김여정이 막말 수준 담화를 낸 것도 한미 대응이 효과를 냈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과 연계된 해킹 조직이 올해 암호화폐 해킹으로 벌어들인 돈이 자그마치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3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올해 전례 없는 수준의 미사일 도발을 이어간 것도 해킹 등을 통한 불법 자금 확보로 가능했다는 관측입니다. 이에 따라 한미 두 나라는 사이버 공간에서 북한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핵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사이버 공간에서 자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 김여정이 막말 수준의 담화를 내놓은 건 한미 두 나라의 노력이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으로 평가했습니다. 미사일 도발에 대한 긴밀한 군사적 대응부터 확장 억제 메시지, 해킹 차단 노력 등에 북한이 그만큼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 김여정 담화에서 드러난 북한의 날선 반응은 바로 한미 양국의 노력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방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 대사는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언급하며 북한이 대화에 복귀할 것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 고위 당국자는 김정은 딸의 등장에 관심이 모이는 것과 관련해 대북 메시지가 흐트러져선 안 된다며 북한 도발의 위중함에 더욱 집중해 국제사회가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백악관 브리핑에서도 왜 이 시점에 김정은 딸이 등장했는지 묻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존 커비 국가안보회의 조정관은 김정은의 양육 방식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겠다며 지역 안정을 해치는 북한 도발의 심각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네, 아직 단풍이 좀 보이는데 전국에 첫 한파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15도 이상 급락하면서 매서운 한파가 찾아오겠고 서해안에는 최고 7cm의 한방눈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오전 8시 서울 기온이 10도였는데 오후 2시 기온은 7.8도로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북서쪽에서 상층 온도가 영하 35도에 달하는 찬 공기가 확장하기 때문입니다. 밤사이 기온이 15도 이상 급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파로 인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한파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번 가을 들어 처음입니다. 30일부터 12월 2일 사이에서는 전국에 강한 추위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시를 기해서 한파 경보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발표가 돼 있는 상태고요. 기온이 급감하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 기온이 가장 크게 떨어지는 곳은 강원도와 수도권입니다. 대관령 영하 12도, 철원 영하 11도, 파주 영하 10도, 서울도 영하 7도까지 기온이 곤두박질하겠습니다. 찬바람이 가세하면서 출근길 체감온도는 영하 20도 안팎에 머물 전망입니다. 이번 한파는 12월의 첫날인 모레 아침 철원 영하 14도, 서울도 영하 9도까지 기온이 떨어지며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한파와 함께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충남과 호남, 제주 산간에는 최고 7cm의 첫눈이 내리겠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겨울 시작과 함께 찾아온 강력 한파는 금요일까지 이어진 뒤 주말부터 조금씩 누그러들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까지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며 예년보다 다소 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와 함께 동파 사고에 대한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7만 1,47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과 2주 전보다 각각 1,000여 명씩 감소해 유행 증가세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국내 발생은 7만 1,392명, 해외 유입은 84명입니다. 또 위중증 환자는 491명으로 11일째 4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망자 41명으로 누적 사망자 숫자는 3만 454명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성인보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더 쉽게 감염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준영 국립암센터 감염내과 전문의와 김용대 서울대 통계학과 교수 연구팀은 코로나19 변이에 따른 국내 유행 상황을 분석한 결과 오미크론 변이 5차 유행 당시 10에서 15세의 전파 속도는 델타 이전의 3차 유행에 비해 5.28배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5세에서 19세의 경우도 5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50세 이상은 2배가량, 75세 이상은 1.12배 높아지는 데 그쳤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고위 관계자가 최근 2개월 동안 계속된 반정부 시위 사태로 최소 300명이 사망했다고 공식 인정했습니다. 이란 정부 관계자가 3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월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된 이란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구금 상태에서 사망한 이후 이란에서는 반정부 시위가 전국적으로 번졌습니다. 2달 이상 계속된 반정부 시위를 이란 당국이 무력으로 강경 진압하면서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장군이 소요 사태로 인해 300명 이상이 숨졌다는 것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فکر می‌کنم حالا آمار جدید من ندارم ولی بیش از 300 نفر تا الان شاید جان باخته و شهید ما داریم. 그가 밝힌 사망자 숫자는 이란 인권 단체가 집계한 숫자보다 훨씬 적습니다. 이란 인권 단체는 반정부 시위로 지금까지 시위대 450여 명과 경찰 60명이 숨지고 18,000여 명이 구금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최고 지도자의 조카도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영상을 올린 뒤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ای انسان‌های آزاده در کنار ما باشید و ما را یاری کنید تا دولت‌ها دست از حمایت از این رژیم قاتل و کودک‌کش بردارند. 이란 당국은 시위대가 미국과 이스라엘 등 외국 세력에 의해 조종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시위대는 수십 년간의 사회적 정치적 억압에 대한 항의이며 성직자가 통치하는 이슬람 공화국의 압제적 통치를 끝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경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와 관련해 유엔이 국제 진상조사단 구성을 결의했지만 이란 정부는 유엔 조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네, 중국에서도 이 과도한 봉쇄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이른바 백지 시위를 하면서 항의에 나섰습니다. 시진핑 물러나라는 구호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러다가 제2의 천안번 민주화 운동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강성웅 해설위원 실장과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백지 시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A4 용지를 들고 이제 거리에 나와서 하는 네. 시위인데요. 예. 이게 원래 SNS에서 검열에 반대하고 네. 어떤 자유를 요구하는 그런 상징으로 이 종이 백지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위하는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 종이를 들고 그 연대감을 표시하기 위해서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봉쇄를 풀어달라고 요구하는 시위였다가 점점 이제 이게 약간 자유를 요구하는 시위로 이렇게 단계가 좀 바뀌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 지금 뭐 시진핑 퇴진까지 촉구하고 나섰는데 이 정도만 해도 바로 잡혀가고 뭐 이런 상황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미 구금이 됐을 겁니다. 저런 정도면.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 사람들이 내가 출근을 해야 되는데 회사를 못 간다. 예.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뭐 우리 아이가 갑자기 봉쇄돼서 유치원에 갇혀 있다. 이걸 예. 풀어달라. 이런 기본적인 요구를 했는데 시진핑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그동안 뭐 보도가 몇 번 있었는데 사실이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는 분명히 들리는 말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사람들이 기본권이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권리를 당연히 요구하는 걸로 이해를 하게 되는데요. 네. 아마도 이 월드컵 같이 세계적인 축제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른 나라는 저렇게 자유로운데 우리는 왜 갇혀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네. 그 각성이랄까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좀 약간 이제 시진핑 물러나라, 뭐 공산당 물러나라 이런 말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했는데 잠깐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네. 분명히 들리죠? 네. 공산당 샤깡 이러는 것 같은데 내려와라 그런 얘기고 시진핑 하야하라 그런 얘기를 저렇게 직접적으로 들은 적은 저도 별로 거의 없습니다, 사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번 신장 자치구에서 이번 시위가 촉발됐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건가요? 지난 10일 날 여기 화재가 큰 게 났어요. 네. 근데 10명이 숨졌는데 사람들이 이걸 의심하는 거예요. 혹시 그 봉쇄 때문에 문을 잠궈놨다가 대피를 못한 것 아닌가 이런 걸 의심하는 거죠. 10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쳤습니다. 근데 보통 중국에서 보통 그 철제 펜스로 그 아파트를 둘러서 못 나오게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큰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라 오래된 작은 아파트들은 아예 입구부터 막아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거 그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 우르무치라는 시가 사실 인구 300만의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예. 근데 거기에 그런 이제 갑자기 10명이 화재로 숨졌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혈액투석을 해야 되는 아버지가 시안인가 거기가 봉쇄됐는데 응급실에 갔더니 받아주질 않는 겁니다. 네. 그 감염 우려 때문에. 그래서 사망하고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아마 그걸 이제 주민들이 의심하는 것 같은데 이 당국에서는 그게 아니라 소방차가 가려고 하는데 주차된 차가 많아서 접근을 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걸 믿질 않는 거죠. 그래서 밤중에 이제 그 청사에 몰려가서 이 봉쇄를 풀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런 시위가 이제 SNS를 통해서 조금씩 번지니까 네. 이게 대도시로 번진 겁니다. 그러니까 베이징, 상하이, 우한, 청두 뭐 이런 도시로 번져서 이게 좀 확산되는 그런 추세 같습니다. 예, 또 지난주에는 중국에 있는 아이폰 제조 공장 거기 노동자들 집단 탈출한 소동도 있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좀 그 시위하는데 한 번 더 그 목소리를 한 번 더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네. 조금 전에 그 시진핑 하야라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이번 다른 목소리를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국 국가가 묘하게도 저런 내용입니다. 중화민족의 가장 위험한 시기가 닥쳤다. 예. 억압에 눌린 사람들아 마지막으로 외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칠라이, 칠라이, 칠라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일제 시대 때 그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자라는 건데 저 국민들이 지금 저 얘기를 그쪽에다 하는 게 아니라 당국에다 하는 형식이 된 거죠. 네.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던 그 아이폰 제조 공장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이제 그 정저우라는 시가 아이폰의 어떻게 보면은 공장 중에 공장입니다. 예. 거기서 이제 그 봉쇄를 하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농민공들이 나 차라리 집에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일부가 이제 돌아가기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남아서 계속 새로 사람이 수혈되면서 그걸 유지했는데 뭐 수당을 또 준다 그랬다가 안 준다 그랬다가 이런 것과 증폭이 돼서 사람들이 시위를 했는데 좀 전에 그 차를 넘어뜨리는 노동자들이 그런 이제 과격한 시위 어떻게 보면 공안과 대치를 하면서 폭력적인 이제 그런 모습까지 나타났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좀 풀면 안 되는가라는 의문이 남거든요. 네. 시진핑도 장기 집권이 확정이 됐고 또 우리로 따지면 하루 감염자가 1,50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데 꼭 굳이 봉쇄를 해서 방역을 해야 되나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모두가 궁금해하는 내용이 바로 이건데요. 왜 저렇게 하지? 사실 이거를 한마디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건 그냥 보건 차원의 방역이 아니라 정치 방역입니다. 이것은 중국의 공산당,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이 이 통제식 방역, 이 사람들은 뚱타이 칭링이라고 하는데 동태적 제로 코로나입니다. 근데 말은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봉쇄를 위주로 하는 봉쇄식 방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중국의 어떤 공식 국가의 어떤 방역 정책인데 이것의 장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이동을 제한함으로써 실제로 사망자가 인구 비례로 보면 중국이 세계에서 제일 낮습니다. 이런 성과가 있는데 이것은 공산당이 인민들의 생명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인민들의 생명을 가장 존중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방역이 된 것이 아이러니입니다. 그러네요. 뭐 사람들의 반발도 격화하는 모습인데 중국이 봉쇄식 방역 정책을 바꿀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현재로 보면 그렇습니다. 지난 10일 정책을 자세히 읽어보면 일부 완화됐다는 것이 많이 보도가 됐는데 그보다 더 상위에 있는 노선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그 당시에 내세웠던 세 가지 노선, 첫 번째가 이제 동태적 제로 코로나고요. 그다음에 인민지상, 생명지상. 그런 것들의 그 목표가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변화를 줄 수 있는데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국이 현재 그 10일 날 이걸 좀 풀었더니 20개 완화 조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400명 수준에서 3만 명으로 이게 급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상황이 벌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중국은 상하이에서 지난 5월 달에 2,400만 명을 도시 봉쇄를 해서라도 이걸 막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중국 지도부는. 이거는 봉쇄하면
막을 수 있는데 왜 이걸 이렇게 반대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바뀔 가능성은 낮고 네. 아마도 수위를 낮춰주거나 돈을 좀 주거나 또 억압적으로 해서 사람들을 많이 감금하거나 혹은 지방관리들을 파면하거나 이런 식으로 달래서 이걸 좀 끌고 나가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한 30초 남았는데 네. 자, 안전한 감옥 이런 조롱도 받고 있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이번 사태를 중국의天安문 민주화 운동과 비교도 하는데 그 정도입니까? 그 정도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네. 이게 단순한 불편함을 해소해달라는 시위에서 자유화의 시위로 갔다는 건 주목이 되는데 중국의 뭐 공권력이 워낙 강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아직 조직화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뭐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중국이 이러다가 밀란이 나서 정권이 흔들리지 않을까 그러는데 그럴 가능성은 매우 없고요. 네. 이 중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떤 유화적인 조치를 통해서 이걸 풀어나가는 그런 과정을 겪을 건데 네. 다만 중국의 이제 시진핑의 장기 집권에 초반부터 굉장히 이제 장애물에 부닥쳤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성우 해설위원과 함께 중국의 시위 관련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잇따른 기준금리 인상과 채권시장 악화 영향으로 지난달 기업대출 금리가 9년 9개월 만에 5%대로 올라섰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기업대출 금리가 지난 9월보다 0.61%포인트 상승해 5.27%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대출 금리가 5%를 넘어선 것은 2013년 2월 5.03%를 기록한 이후 처음이고 한 달 사이 상승폭은 1998년 1월 이래로 최대입니다. 고물가로 실질임금이 반년째 감소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9월 기준 상용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 평균 임금 총액은 408만 5천 원으로 지난해 9월에 396만 천 원보다 3.1%가 올랐습니다. 그러나 물가를 반영한 월 평균 실질임금은 375만 원에 그치면서 1년 새 2.3% 9만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질임금은 올해 들어 지난 2월 한 차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줄어든 뒤 다시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연속 감소세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고위 인사들이 시장에 퍼진 금리 낙관론을 경고했습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지금보다 금리를 더 올릴 필요가 있다면서 2024년에나 명목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단계에 이를 거라고 말했습니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도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보다 공격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고 또 로레타 머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역시 아직 금리 인상 동결의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20대 직장인들에게 삶의 가장 중요한 영역은 무엇일까?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가 생활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가족 생활이나 일보다 여가 생활이 더욱 중요하다 이렇게 응답을 했는데요. 여가와 취미가 희생된다면 아예 직장을 옮길 수도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도 20대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계속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세대별로는 조금씩 차이가 났습니다. 30대로 넘어갈수록 가족과의 생활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을 차지한 반면 여가 생활보다는 일보다 여가 생활이 후순위로 밀리는 이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평생 직장에 대한 개념은 전 세대에 걸쳐 인식이 낮아졌는데 특히 2030, MZ세대에서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또 일에서 찾는 성취감이나 보람 등 정신적인 가치보다는 승진이나 월급 인상 등 보다 현실적인 보상을 추구하는 경향도 뚜렷해지고 있죠. MZ세대의 직업관도 두 갈래로 나뉘는데요. 마치 욜로처럼 당장의 소비와 경험에 집중하는 현재형, 그리고 재테크와 자기개발로 미래에 대비하는 미래형으로 양극화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직장인의 직업관에 대한 변화에는 코로나19도 한몫했습니다. 코로나를 기점으로 이전에는 워라밸, 즉 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한 가치였다면 이후는 소득을 더욱 우선시하게 됐다는 분석 결과가 나온 건데요. 직장인의 57.5%,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돈을 더 벌 수 있다면 현재보다 근로시간을 늘릴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결국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경제 위기까지 겹치면서 세대별로 일을 대하는 직장인들의 자세는 많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더구나 직장인들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도도 조사 이후 최저를 기록해 직장인들의 팍팍한 현실도 더욱 가중되는 모습입니다. 네, 강원도 양양에서 추락한 헬기가 사고 당시 빙글빙글 돌면서 거의 수직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CCTV에 포착이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외부 충격이나 기체 결함 등으로 꼬리 날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고 당시 헬기가 추락하는 모습은 양양군이 설치한 산불 감시용 CCTV에 잡혔습니다. CCTV 영상을 분석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헬기가 비행하던 중 오른쪽으로 5바퀴가량 돌면서 거의 수직으로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헬기가 빙글빙글 도는 것은 꼬리 날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테일로터가 어디 외부 충격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테일로터 쪽으로 가는 이런 동력 전달 계통이죠. 그 힘이 이제 없어진 거거든요. 추락 사고 현장과 CCTV 설치 지점의 거리가 멀어 식별하기는 쉽지 않지만 추락 직전 비행 고도는 150에서 200m로 추정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궤도 비행할 때 보통 고도가 700~800m인 점을 고려하면 낮은 고도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족 등 일각에서는 기체 결함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헬기 운영업체 측은 각종 부품을 제때 바꿨고 한 해 10차례 이상의 국토교통부 검사도 모두 통과했다고 반박했습니다. 5, 60년까지는 사용할 수 있게 설계가 돼 있어요. 컴포넌트들은 그때 시간에 따라서 교체가 돼가지고 항시 새 상태로 사이클이 되는 거죠.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조사위는 헬기 이착륙장에서 연료 상태와 운항 관련 서류 등을 살펴보고 속초시청에 헬기 임차 계약에 대해서도 조사했습니다. 적절하게 임차가 된 건지, 그다음에 규정에 대한 비행을 한 건지, 그런 계약 관계 그런 부분 다 보려고. 사고 조사위는 다음 달 1일쯤 추락 헬기 동체 등을 김포공항에 있는 분석실로 옮겨 정밀 분석할 계획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네, YTN 최대 주주인 한전 KDN이 지분 매각을 의결한 데 대해 언론노조 YTN 지부와 한전 KDN 노동조합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분 매각을 통한 사형화는 언론 장악의 외주화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돈 되는 거 다 팔아버리겠다는 민영화의 강풍은 YTN을 가장 큰 먹잇감으로 삼고 있습니다. 전국 언론노조 YTN 지부는 이 같은 시도를 언론 장악의 외주화라고 규정합니다. 자기들이 마음대로 보도를 주무를 수 없으니까 자본에 도급을 줘서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겁니다. 이 퇴행적인 신자유주의를 막을 방법이 이젠 국회밖에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언론도 공공재입니다. 사실을 바탕으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올바른 소식을 국민께 알려드리고 국민 여러분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필요한 것이 한준 재벌의 거대한 스피커입니까? 아니면 노동자, 서민의 절규와 생계를 낱낱이 드러내는 목소리입니까? 우리 축구대표팀이 아프리카의 강호 가나에 져 16강으로 가는 길이 더욱 험해졌습니다. 또 한 번 경우의 수. 포르투갈을 무조건 이기고 다른 경기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카타르 현지 연결합니다. 허재원 기자. 네, 카타르 도하입니다.
네, 허재원 기자 직접 경기장에서 가나전 지켜봤을 텐데 우리 선수단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어제 가나전은 우리가 16강 진출을 위해서 반드시 1승이 필요한 경기였습니다. 전력상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대였기 때문에 경기를 마치고 우리 선수들 더욱 침통해했습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이 경기를 마치고 나오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지금 우리 선수들은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고 몇 시간 뒤에는 훈련장으로 이동해 회복 훈련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상황은 여러 가지로 좋지 않습니다. 가나와의 경기를 마친 뒤에 벤투 감독이 코너킥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경기를 끝내버린 심판에게 항의하다 퇴장을 당했는데요. 그래서 벤투 감독이 포르투갈전에는 벤치에 앉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주축 선수들의 체력과 컨디션도 변수입니다. 오른쪽 종아리 부상 중인 김민재 선수가 오늘 무리해서 출전했는데 줄곧 불편한 모습을 보이면서 포르투갈전에 정상적으로 뛸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주장 손흥민 선수는 경기 막판에는 마스크를 쓴 채 헤딩까지 시도하는 투혼을 펼쳤지만 분명 경기 감각이 조금 떨어진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제 우리 대표팀 1무 1패가 됐고 마지막 상대는 H조 최강으로 꼽히는 포르투갈입니다. 포르투갈이 우리와의 경기에서 전력을 다할까요? 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이 포르투갈 대표팀의 훈련장인데요. 포르투갈 선수들은 잠시 후에 이곳에 나와서 훈련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포르투갈은 우루과이를 2대 0으로 완파하고 2연승으로 일찌감치 16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와의 경기에서는 주전 선수들을 아끼면서 16강전에 대비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바람대로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H조 1위로 16강에 나가야 브라질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미 어제 경기를 마치고 포르투갈은 우리와의 경기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우리 역시 복잡한 경우의 수를 따질 상황은 아닙니다. 무조건 포르투갈을 이겨놓고 다른 경기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포르투갈전에서는 조규성과 이강인 등 이번 월드컵에서 최고의 전력을 과시하고 있는 선수들을 총동원해서 포르투갈전 필승을 다짐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카타르 도하에서 YTN 허재원입니다. 월드컵 대표팀의 새로운 에이스로 떠오른 조규성 선수가 가나전에서 2골을 넣으며 세계 무대에서도 통하는 득점력을 증명했습니다. 훤칠한 외모에 K리그 득점왕이라는 실력까지 갖춘 터라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조규성 선수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절묘한 위치 선정과 날카로운 헤딩 능력을 지닌 조규성. 190cm에 가까운 장신임에도 빠른 주력과 정확한 슈팅력으로 K리그 득점왕을 차지하며 국내 무대를 평정했습니다. 아프리카의 강호 가나와 만난 조별리그 2차전에서도 3분 만에 헤딩으로 2골을 몰아치며 세계 무대에도 통하는 득점력을 보여줬습니다. 비록 한 골 차이로 아쉽게 패배했지만 한국 선수 최초 월드컵 본선 멀티골이라는 새 기록을 세우며 이름을 알렸습니다. 조규성 선수는 이제 워낙에 검증받았던 국내 타겟형 공격수죠. 그리고 지난 시즌에 K리그에 또 득점왕이었고 네. 이번 시즌에. 네. 그래서 이제 조규성 선수가 K리그의 득점왕이 왜 내가 돼야 되느냐를 분명히 보여주고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줬다. 새롭게 대표팀 스타로 자리매김한 조규성에 대한 관심도 폭발했습니다. 훤칠한 외모에 실력까지 겸비한 조규성의 SNS 팔로워 수는 가나와의 경기가 끝난 이후 100만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조규성이 SNS에 가장 최근 올린 게시물에는 3만 개 가까운 댓글이 달렸는데 절반 가까이는 조규성이 누군지 궁금해 찾아온 외국인들의 댓글입니다. 외신들도 조규성의 활약을 전했는데 영국의 스포츠 매체 스카이 스포츠는 손흥민이 아닌 조규성이 있었다며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조규성의 첫 번째 헤딩골을 놓은 이강인에게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경기장에 들어간 지 1분 만에 도움을 기록했는데 2골 차로 뒤지고 있던 경기에서 번뜩이는 크로스로 조규성의 골을 도와 분위기를 반전시켰습니다. 다음 달 3일 16강 진출을 결정지을 포르투갈전에서 대표팀의 새로운 에이스로 떠오른 조규성과 이강인이 또다시 맹활약을 펼칠지 주목됩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우리 대표팀 포르투갈을 무조건 이겨야 16강의 불씨를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일단 이겨놓고 경우의 수를 따져야 하는데 이지은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아직 첫 승을 거두지 못한 우리나라는 포르투갈과 가나에 이어 조 3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페르난데스가 멀티골을 뽑아낸 포르투갈은 우루과이에 완승을 거두고 16강 진출을 확정한 상태. 남은 한 자리를 두고 세 나라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입니다. 경우의 수를 계산하기 위한 전제는 반드시 포르투갈을 이겨야 한다는 것. 그러나 만약 가나가 우루과이마저 꺾는다면 벤투호는 승리한다고 해도 그대로 탈락입니다. 우루과이와 가나가 비길 경우에는 우리가 포르투갈을 2골차 이상으로 이겨야 합니다. 우루과이가 가나를 이긴다면 우리와 승점이 같아지는데 골 득실에서 앞서고 있는 만큼 같은 골 차이로 이기면 우리가 16강에 올라갑니다. H조 2위가 되면 16강에서 G조 1위가 유력한 우승 후보 브라질을 만나게 됩니다. 때문에 포르투갈은 16강 안착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을 피하기 위한 총력전을 예고했습니다. 산투스 감독은 한국전에서 최선을 다해 조 1위에 오르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16강을) 향한 벤투호의 마지막 도전은 우리 시간으로 3일 0시에 펼쳐집니다. YTN 이재은입니다. 가나전에서 우리 대표팀 벤투 감독을 퇴장시킨 앤서니 테일러 심판에 대해 해외에서도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더 선은 팬들이 테일러가 또 경기보다 자신이 더 주목받는 일을 했다. 테일러의 테러가 세계로 확산되는 걸 봐서 즐겁다는 등의 비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가나전 패배 후 아쉬워하는 손흥민 선수에게 다가와 어깨 동무를 하며 셀프 카메라를 찍은 가나 스태프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주 포털 사이트 야후7은 당시 손흥민은 사진을 찍을 기분이 아니었다며 이 행동이 온라인상에서 팬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내일은 때이른 한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15도 이상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 경보가 내려졌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대관령은 무려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에서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하겠습니다. 낮에도 찬바람이 불며 체감 온도를 낮추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영하 3도, 철원도 영하 3도, 대관령은 영하 5도를 기록하겠고요. 대전은 1도, 대구는 3도를 보이겠습니다. 한편 추위 속에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첫눈이 내리겠습니다. 전북 서부와 제주 산간 많은 곳에 7cm 이상, 그 밖에 서해안에도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내일까지 해안가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은 예년 기온을 밑도는 영하권 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